개인으로 투자했으면 이제 높은 세율 때문에 자산 증식 효과도 더딜 것이고 또 증식된 자산을 또다시 100% 승계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인으로 투자를 한다면 이러한 자산 증식분과 운용 수입이 모두 자녀주주 개인의 몫으로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줄어들어 상속세 부담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더벨 SR본부 최명용 본부장입니다. 세무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가끔 지인들과 은퇴 뒤에 건보료 비싸지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얘기를 나눠보는데요. 대안으로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가족법인 같은 걸 만드는 겁니다. 자산가들이 상속 및 은퇴 준비차 가족법인을 많이 만든다고 하는데 관련 얘기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김시진 세무회계 남정대표님 오늘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김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시진 세무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1인 기획사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연장선에서 가족법인 얘기가 그때 잠깐 나왔었는데 오늘은 가족법인을 활용한 은퇴 설계 또 상속 설계 이런 얘기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나이 들고 회사에서 은퇴하고 나면 건보료를 줄여볼까? 여행사 만들어볼까? 뭐 이런 얘기들 나눠보기도 하는데 법인에다가 가족법인에다가 돈을 태워서 법인차 운영하고 세금 좀 절약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나누거든요. 현실적인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은퇴 이후에 사업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실 예정이라고 하시면 법인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시고 사업과 관련된 비용들을 이제 송금으로 인정받아서 법인세를 줄이실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수익 발생 즉시 급여나 배당으로 즉시 인출해서 생활비에 충당하셔야 하는 경우라면은 큰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거죠? 가족법인 같은 걸 만들면 법인세가 개인 종합소득세보다 좀 저렴해서 싸서 뭐 이익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흔히들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이제 종소세보다 법인세가 싸니까 법인을 만들면 무조건 유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인데요. 지금처럼 생활비 충당 목적으로 즉시 급여나 배당의 형태로 인출을 하시는 경우라면은 세금 측면에서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인에서는 법인세가 한번 과세가 되고 세후 현금을 개인이 가지고 나올 때에는 이제 급여나 배당의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소득세가 한 번 더 과세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세 한 번, 이제 소득세 한 번 이렇게 총 두 번의 세금이 과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큰 실익이 없게 되는 것이죠. 종소세보다 소득세, 법인세를 합치면 그게 더 오히려 많을 수 있다. 네, 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군요. 가족법인에서 출발한 얘기인데 가족법인이라는 게 도대체 뭐죠?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가족법인이라는 것은 사실 정식 세법이나 상법상 용어는 아니고 주주 구성이 가족으로 이루어진 법인의 형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제 보통 고액자산가분들이 자산이나 운용 수입을 이제 법인에 유보시킴으로써 이제 향후 자녀 세대로 이전될 때 발생할 상속세나 증여세를 절감하시기 위한 용도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가족 아니라 친구들끼리, 동료들끼리 그렇게 만드는 것도 가족법인의 범주로 포함시킬 수 있나요? 가족법인이라는 것은 승계를 목적으로 만드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형태는 사실 동업의 형태로 법인을 설립을 하시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잠깐 세무 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시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가족법인으로 상속이나 은퇴 플랜을 짤 때 어느 정도의 자금을 투입하는 게 유리한지 또 어떤 전략으로 절세를 노릴 수 있는지 이런 얘기 좀 했으면 좋겠네요. 가족법인을 통한 상속세, 증여세, 절세 전략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사실 부모 개인의 자금을 가족법인에다가 최소 21억까지 무상으로 대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부모 개인이 자녀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2억 1천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법인에는 최소 21억까지 무상으로 대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여력이 되신다면은 지분 구성을 조금 조정해서 추가로 무상으로 대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활용한다는 거죠? 네, 무상으로 이렇게 대여한 가수금과 금융기관을 통해서 차입한 금액을 같이 적정히 활용을 해서 법인 명의의 금융상품이나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는 건데요. 개인이 대출을 받는 것보다 법인이 대출을 받는 게 그 한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법인의 대외 공신력이 조금 더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출을 받는데도 조금 유리한 면이 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가족법인의 절세 메커니즘은 이렇게 차입금과 무상 대여금을 활용해서 법인에 투자함으로써 자산을 계속해서 유보시키고 운용 수익을 계속해서 축적해 나아가는데 그 실익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낮은 법인세를 통해서 복리 효과를 발생시키고 이를 통한 자산 종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금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얼마 전 세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법인세율 인상이 예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종합소득세 대비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연소득 금액 10억 가정했을 때 개인의 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율이 49.5%까지 과세되는 반면에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22%의 세율이 과세되니까 차이가 상당하죠. 이렇게 매년 약 27%의 세금이 절감되다 보니 20년, 30년 뒤에 자산 축적으로 인한 복리 효과가 상당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포인트를 활용해서 가족법인의 자산을 계속해서 축적시키고 향후 자녀에게는 이제 부모 지분율에 상당하는 가족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만 승계를 하게 되다 보니 상속세와 증여세 또 취득세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이런 거를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짜볼까요? 네, 70대 자산가 아버지가 80억을 대출을 받고 20억의 가용자금을 활용해서 100억짜리 건물을 산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월세는 매년 5%씩 나온다고 치고요. 그러면 30년 후에 부동산 가치가 150억까지 올라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다른 소득도 많으실 테니까 임대 수입에 대해서 50%의 종소세를 부담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2.5억 정도가 순이익으로 남게 되고 뭐 한 30년이 누적된다고 하면은 대략 한 75억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30년간 생활비 쓰고 남은 금액이 한 50억 정도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연간 1억이 조금 안 되게 생활비를 썼다. 네, 그렇게 가정을 하면 이제 단순히 계산했을 때 30년 후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건물이 남아 있을 테고 그러면 건물 가치 150억에 관련 부채가 또 80억일 테고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현금 유보액 50억이 남다 보니까 총 120억의 상속재산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120억의 상속재산에 보통 최고 세율 구간인 50%가 적용이 되니까 약 60억을 세금으로 부담하고 자녀의 수중에는 60억 정도의 자산이 남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꽤 남는 거긴 한데요. 가족법인을 활용하면 어떻게 되죠? 가족법인을 설립할 당시 자본금은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아버지, 자녀 1, 자녀 2가 각각 1대 4.5대 4.5로 설립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100억짜리 건물에 투자를 할게요. 법인 이름으로 80억짜리 대출을 받고 20억은 아버지가 갖고 있는 가용자금을 무상으로 법인에 대여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100억짜리 건물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할 건데 그렇다고 하면 매년 발생하는 월세 수입에 대해서 법인세를 부담을 하겠죠. 법인세는 22%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후 법인 유보 잔액이 한 매년 4억 정도가 발생을 하는 거고 아까는 2.5억이었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매년 1억씩 아버지에게 대여금을 상환하는 쪽으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아버지는 이렇게 대여금 상환을 받은 금액을 가지고 생활비로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30년 후 법인에 쌓인 현금 잔액은 아마 90억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30년 후에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아버지의 지분 10%가 상속재산으로 포함이 됩니다. 아버지의 지분 가치는 더 낮게 평가될 수도 있지만 논의의 편의상 저희가 이제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법인이 가진 순자산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인데요. 순자산은 지금 부동산 150억짜리 하나, 그렇죠. 80억짜리 부채, 네. 그리고 90억만큼의 현금 유보 잔액이 쌓여 있을 거예요. 매년 4억씩 쌓였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90억 정도가 쌓였을 테니 총 160억의 자산 가치가 형성되어 있는데 아버지 지분은 여기서 10%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의 상속 재산은 약 16억 정도로 평가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상속세 부담은 6억 정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까는 상속세로 60억을 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6억밖에 내지 않게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법인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 자녀의 수중에는 법인 지분 90%와 상속세 납부액 마이너스 6억 원 정도로 약 138억 정도가 남아있게 됩니다. 거의 2배 이상이 남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뭐 일반적인 복리 효과나 주식가치 평가를 통해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또 그 밖에 법인 절세 툴은 전혀 활용하지 않은 최소 단편적인 내용들만
말씀드렸습니다. 각종 비용 처리 뭐 이런 것도 나중에 그렇죠.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그렇죠? 네. 이제 실제로 법인을 활용하는 효과는 이것보다 훨씬 클 거예요. 이런 게 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바로 법인으로 운용하게 되면 운용 수입과 자산 가치 상승분이 고스란히 주주의 몫이기 때문이에요. 즉 지분율에 따라서 운용 수입과 자산 가치 상승분이라는 과실을 자녀 개인의 몫으로 미리 가져가는 것입니다. 개인으로 투자했으면 이제 높은 세율 때문에 자산 증식 효과도 더딜 것이고 또 증식된 자산을 또다시 100% 승계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인으로 투자를 한다면 이러한 자산 증식분과 운용 수입이 모두 자녀주주 개인의 몫으로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줄어들어 상속세 부담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참 이런 얘기들이 일반 서민들에게는 약간 와닿지 않는 얘기일 텐데 더벨 채널을 구독하시는 약간 자산가들이라 그러면 유념해서 한번 들어보실 법한 이런 얘기들인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이 가족법인을 활용을 해서 다른 어떤 그 승계, 절세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또 있을까요? 자산운용 수익에 대해서 급여나 상여, 배당금, 퇴직금의 형태로 이제 소득의 귀속과 시기를 분산함으로써 이제 개인의 소득세 부담을 당연히 절감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익 소각이나 초과 배당 같은 자본 거래를 활용해서 또 승계의 다른 툴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족법인이 되게 좋은 거로만 지금 얘기를 나눴는데 가족법인을 활용하는 게 오히려 안 좋은 케이스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유명 연예인 1인 기획사 추징 사태처럼 최근에는 이제 과세 당국이 법인의 수익 활동이 한 개인의 고유한 능력에 의존을 하는 경우에는 실질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유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택 투자를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하시는 자산가 분들이라고 하면은 법인에 대한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법인이 주택을 취득을 하는 데에는 이제 취득세부터 보유하고 있는 데에 대한 종부세까지 여러 가지 제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법인 실익이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앞선 사례에서 이제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제 가용 자금이 충분해서 법인의 소득을 계속해서 유보시킬 수 있는 상황이실 때 이제 향후 승계 시에 절세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시 수입을 생활비조로 충당을 하셔야 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가족법인의 실익이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근시일 내에 갑작스러운 상속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가족법인을 통한 자산 운용은 실익이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면밀하게 공부도 하고 조사도 하고 어떤 게 실익이 더 있는지 이런 거를 전문가와 상담한 다음에 세금 이슈는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더벨 기자들한테 질문 몇 개 미리 받아봤는데요. 이건 상속이랑 같이 연관되는 얘기인데 부모로부터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혹은 부모와 매매로 이런 취득을 하는 경우 세금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또 주택 증여 후 바로 매도하면 불리한지 이런 얘기를 좀 물어본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가요? 일단 증여와 매매 어떤 게 더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고는 제가 딱 단정드려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케이스에 따라 경우의 수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증여와 양도의 경우에 따른 세금을 비교해 보시기에 앞서서 이제 증여와 양도의 사실관계를 먼저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증여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무상으로 자산을 자녀에게 이전을 해주는 것이고요. 양도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을 하고 자산을 이전받는 것입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교환 같은 거래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자녀의 현금 지급 능력을 먼저 우선해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대상으로 묶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시는 경우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요. 현금 지급 능력이 없으면 매매 허가가 아예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요. 나아가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제 증여 사실과 양도 사실에 따라서 증여세와 양도세가 각각 발생을 하는데 증여세는 수증자인 자녀의 부담으로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양도세는 매도자인 부모님이 부담하시게 됩니다. 자녀에게 증여하고 난 후 양도를 하게 되면 취득가액이 증여 당시의 시가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
양도 차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를 악용해서 양도세를 회피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후 10년 이내에 바로 양도를 하게 되면 이거는 자녀가 양도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모가 양도한 것이다 라고 봐서 양도 차익을 당초 금액으로 다시 계산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바로 이제 증여를 함으로써 양도 차익이 줄어드는 실익은 별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그 양도 소득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계산하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증여세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그 뭔가 이 주의해야 할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자산운용사 대표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고액자산가들이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기 위해서 무슨 고가의 미술품 같은 거 아트 시장을 기웃거리거나 빈티지 와인 뭐 이런 것도 고가의 악기 뭐 이런 걸 사서 자녀에게 현물로 증여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런 건 괜찮습니까? 이게 국세청에서 거르지 않을까요? 일련 번호가 없는 현물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증여 사실을 포착하는 것은 쉽지는 않은 얘기입니다. 다만 향후 이제 상속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국세청은 상속 전 10개년치에 대한 재산 처분 사실 그리고 금융계좌 인출 현황 등을 체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고액의 현금 인출 내역 등에 대해서는 납세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더욱이 최근에 상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서화나 골동품에 대한 감정평가를 강화하고 특수관계인 간 서화 골동품의 고저가 양수도를 제한하기에 나섰습니다. 또 이제 미술품 등을 통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세무조사를 착수하기도 하고요. 정황의 포착이 어렵다는 말은 이제 포착을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과세당국이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이니까 각별히 유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 이야기가 처음엔 어렵고 지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생활과 연관해서 생각해보면 다양한 얘기들 할 게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 같이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